다급한 군비. 우리 조정에서는 외국의 움직임을 근심하여 변방을 수비하는 일의 밝은 재신들을 가려서 하삼도를 순찰하여 이에 대비하게 하였는데, 김수를 경상감사로, 이광을 전라감사로, 윤선각을 충청감사로 삼아 기계를 갖추고 성지를 수축하게 하였다. 그 중에서도 경상도에서는 성을 쌓은 것이 더욱 많아서 영천, 청도, 삼가, 대구, 성주, 부산, 동래, 진주, 안동, 상주의 좌우 병영과 같은 것은 새로 쌓기도 하고 혹은 증축하기도 하였다. 이때는 세상이 태평스러운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중앙과 지방이 다 편안한 데 젖어서 백성들은 성 쌓는 일 같은 노역을 꺼리게 되고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 찼다. 나와 같은 연배인 전 전적 인호는 합천 사람인데 그는 나에게 서신을 보내 말하기를 성을 쌓는 것은 좋은 개교가 아닙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삼가는 앞에 정진이 가로막혀 있으니 외적들이 날아서 건너오겠습니까? 애써 쓸데없이 성을 쌓느라고 백성을 수고롭게 만들이오? 라고 하였다. 대저 만리창해로서도 오히려 외적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조그마한 강물 하나를 가로놓고 반드시 외적이 건너올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니 그 사람 역시 사리에 어두운 것이라 하겠으나, 이때 사람들의 의논은 다 이와 같았다. 홍문관에서도 또한 차자를 올려 그렇게 논란하였다. 그런데 경상도와 전라도의 두 도내에 쌓은 성들은 다 그 지형과 형세를 잘 살펴서 쌓지 않고 넓고 크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에만 힘썼다. 진주성 같은 것은 본래 험한 곳에 의거하여 지킬만 하였으나 이때에 이르러 그것이 작다고 여겨서 동면의 평지로 내려 쌓았기 때문에 그 뒤에 적들이 여기로부터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을 보존하지 못했다. 대체로 성이란 견고하고 작은 것을 고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넓지 않다고 염려를 하였으니 역시 그때의 의논이 그러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군정의 근본 문제라든지 장수를 가리는 요긴한 점이라든지 군사를 편성하고 훈련하는 방법에 이르러서는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전쟁에 패하는 데에 이르고 말았다. 주의, 국가의 안보는 평화로운 시기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임진왜란을 앞둔 조선 조정은 외적의 위협에 대비하려 했으나 태평한 시기에 길들여진 나머지 군사적 대비와 성곽 건축에 대한 백성들의 반발과 무지한 논의로 인해 실질적인 대비가 미흡했다. 백성들의 불만과 잘못된 판단은 성곽의 구조적 결함으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전쟁에서 패배를 자초하는 원인이 되었다. 성곽은 단순히 크기와 넓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형과 전략적 방어를 고려해 견고하고 효과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실질적 방어보다는 보여주기식 공사에 치중했으며 이는 진주성의 예에서 드러나듯 적에게 취약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군정의 부실과 장수의 선발, 군사의 훈련 등 전쟁을 대비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음이 패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기록은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시기에 안보와 군비를 철저히 준비하고 단기적이고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전한다. 이순신의 발탁과 군사적 활약. 이순신은 정읍현감으로 재직하던 중 내가 비변사에 추천하여 전라자도 수군절도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담력과 지략이 뛰어나고 말을 잘 타며 활을 능숙하게 다루었다. 그는 조산만호로 근무하던 시절 북방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랑캐들의 침략에 대처하며 전략적인 계책을 세웠다. 특히 배반한 오랑캐 우울기내를 계략으로 유인하여 병영으로 보내 참수함으로써 오랑캐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였다. 순찰사 정원신은 이순신에게 녹둔도의 둔전을 방어하도록 명했다. 하루는 짙은 안개가 낀 날 대부분의 병사들이 별을 거두러 나가고 목책 안에는 겨우 10명 남짓한 병사들만 있었다. 그때 갑자기 오랑캐 기병이 사방에서 공격해왔다. 이순신은 즉시 목책의 문을 닫고 유협전을 연달아 쏘아 적 수십 명을 말에서 떨어뜨려 죽였다. 오랑캐들은 크게 놀라 달아났고 이순신은 문을 열고 홀로 말을 타고 돌격하며 크게 함성을 질렀다. 이에 적군은 완전히 패퇴하였으며 이순신은 약탈된 재물을 되찾아 돌아왔다. 그러나 조정에서 그를 추천하는 사람이 없어 무과급제 후 10여 년이 지나도록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정읍현감으로 임명되었고 그 후 외적의 침략이 점점 현실화되자 내가 비변사에 그를 추천하여 전라자 수사로 발탁되었다.
일부에서는 그가 갑작스럽게 승진한 것을 의아하게 여기기도 하였다. 외란 발발 전 조정의 대응과 군사 개편 논의.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 외적의 침략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었다. 당시 조정의 주요 무장으로는 신립과 이일이 가장 명성이 높았다. 그러나 경상우병사 조대고는 노쇠하고 용맹이 부족하여 군사의 지휘를 맡기기에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많았다. 나는 경연에서 임금에게 조대군을 대신하여 이일을 경상우병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병조판서 홍여순이 유명한 장수는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므로 이일을 파견해서는 안 됩니다라며 반대하였다. 나는 다시 임금께 아뢰었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를 다스려 적을 막는 일은 하루아침에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변이 발생하면 결국 이 일을 급히 파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 전란이 발생했을 때 급히 장수를 내려보낸다면 그는 지역의 형세도 모르고 군사들의 사기도 파악할 수 없어 결국 병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나는 이후 비변사에서 대신들과 논의하여 진관법을 복구할 것을 건의했다. 조선 초기의 진관체제와 재승방략의 문제점. 조선 초기에는 각 도의 군사들을 진관체제에 따라 분산 배치하여 전란이 발생하면 해당 진관이 소속된 군사들을 통솔하여 방어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경상도는 다음과 같은 6개의 진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김해, 대구, 상주, 경주, 안동, 진주. 이러한 체제에서는 한 곳이 적의 공격을 받아도 나머지 진관에서 즉시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방어 체계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1555년 을묘해변 이후 김수문이 전라도에서 재승방략을 도입하면서 진관체제가 점차 해체되었다. 재승방략은 기존의 진관체제를 폐지하고 각 지역의 군사를 순변사 또는 수사에게 직접 배속시켜 운용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조선 정부는 효과적인 방책으로 여겨 다른 도에서도 이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재승방략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전란이 발생하면 각 지역의 군사들은 명령을 받기 위해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했고 현지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특히 장수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군사들이 적과 대치하는 동안 아무런 명령도 받지 못해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었다. 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관체제를 다시 복원할 것을 건의하였다. 진관법을 부활시키면 평상시에는 군사훈련이 용이하고 전쟁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군사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진관이 상호 지원하며 방어할 수 있어 적의 공격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상감사 김수는 재승방략은 이미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체제이므로 갑자기 변경할 수 없다. 라며 반대하였고 논의는 결국 중지되었다. 결론 전란을 대비하지 못한 조정. 나는 외적의 침략을 대비하여 진관법을 부활시키고 장수들을 미리 배치할 것을 주장했지만 조정은 이를 수용하지 못했다. 재승방략 체제 아래에서는 장수가 부재한 경우 군사들이 제때 명령을 받지 못해 전황이 악화될 위험이 컸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후 조선군이 초기 방어에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이순신은 조선 조정의 무관 승진 시스템에서 오랜 기간 주목받지 못하다가 나의 추천을 통해 비로소 전라자수사로 발탁되었다. 그의 전투 경험과 지략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내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은 조선의 인재 등용 문제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조정의 미흡한 준비와 인재 등용의 문제는 이후 임진왜란 초기의 혼란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으며 이순신과 같은 인물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전세를 뒤집을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주의. 첫째, 위대한 인재는 미리 알아보고 등용해야 한다. 이순신은 뛰어난 지략과 용맹을 갖춘 인물이었으나 조정에서는 오랫동안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좀 더 일찍 중요한 직책에 올랐다면 임진왜란의 초기 대응도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류성룡이 이순신을 추천하지 않았다면 그가 전라좌수사로 발탁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른다.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과 적시에 그를 기용하는 것이 나라와 조직을 지키는 핵심이다. 둘째, 위기는 철저한 준비와 체계 속에서 극복할 수 있다. 류성룡은 진관법을 복구하여 군사체계를 강화하고자 했지만 조정은 기존의 재승방략을 유지하며 변화를 거부했다. 결국 전쟁이 터졌을 때 체계가 무너지고 대응이 늦어졌다. 어떤 일이든 위기를 대비하려면 미리 준비하고 실행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면 국가와 백성이 위험해진다. 류성룡은 조대곤 대신 이 일을 경상우병사로 보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조정에서는 유명한 장수는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 결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인물을 배치하지 못했다. 국가 운영에서 정치적 이익보다 실용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넷째, 기회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 류성룡은 임금에게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여러 번 건의했지만 조정은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는 이미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다. 준비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위기가 닥쳤을 때 기회를 되찾을 방법이 없다. 결국 류성룡의 해안과 이순신의 용맹이 조선을 구할 기회가 되었지만 조정의 미흡한 준비와 정치적 갈등이 더 큰 피해를 초래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오늘의 작은 준비와 결정이 내일의 위기에서 승패를 가른다. 신립 장군의 성품과 전란 대비 부족. 1592년 임진년 봄, 조정은 신립과 이일을 변방의 군비 상태를 점검하도록 파견했다. 이일은 충청도와 전라도로 가고 신립은 경기도와 황해도를 순찰한 뒤 한 달 만에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점검한 것은 활, 화살, 창, 칼 등 기본적인 무기뿐이었으며 각 군읍에서는 형식적인 문서만 제출하고 실질적인 방어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신립은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평판이 있었으며 순찰하는 곳마다 사람들을 처형하며 위세를 과시했다. 이에 지방 관리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동원해 길을 닫고 그가 묵을 숙소와 음식 대접을 사치스럽게 준비했다. 이는 비록 정승급 대신의 행차라도 이보다 나을 것이 없을 정도였다. 그가 임금에게 보고를 마친 뒤 4월 1일에 신립이 내 집을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머지않아 전란이 있을 것 같다. 그때는 공이 반드시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할 텐데 오늘날 적의 형세를 보았을 때 방어가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신립은 왜군을 과소평가하며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여겼다. 이에 나는 경고했다. 그렇지 않다. 외인들은 과거에는 짧은 창칼만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조총, 화승총을 활용한 새로운 전술을 익혔다.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그러자 신립은 비웃으며 말했다. 조총을 가졌다 해도 어찌 쏘는 대로 다 맞힐 수 있겠는가? 이에 나는 더욱 우려하며 말했다. 우리나라는 태평 세월이 오래 지속되면서 군사들이 나약해지고 겁이 많아졌다. 전쟁이 닥치면 적에게 맞서 싸우기 어려울 것이다. 몇 년 후에는 군사들이 경험을 쌓아 나아질 수도 있겠으나 지금 당장은 매우 걱정스럽다. 그러나 신립은 내 경고를 이해하지 못한 채 돌아갔다. 신립의 전공과 지나친 자만심. 신립은 1583년 계민년에 온성부사로 임명되었고 당시 오랑캐들이 종성을 포위하자 기병 10여 명을 이끌고 돌격하여 적을 물리쳤다. 이 전공으로 인해 조정에서는 그를 뛰어난 장수로 평가하며 북병사, 평안병사로 승진시켰다. 이후 그는 정의품 자원대부로 승진하였으며 병조판서로까지 임명될 기회를 얻을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자만심에 빠졌다. 마치 중국 전국시대 족괄이 진나라의 군대를 업신여기고 무모한 전투를 벌였듯이 신립 또한 적을 가볍게 보며 어떠한 두려움도 가지지 않았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주위의 현명한 사람들에게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교훈 장수의 자만이 전쟁의 패배를 부른다. 첫째, 적을 과소평가하면 필패한다. 신립은 왜군의 전술과 조총의 위력을 무시하고 자신이 기병을 이끌고 돌격하면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는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이 연이어 패배한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적의 전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둘째, 군사의 훈련과 대비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 류성룡은 조선군이 오랜 태평성대 속에서 약해졌음을 우려했다. 그러나 신립은 군사력 강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자신의 전공과 용맹만을 믿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군대가 강해지려면 지속적인 훈련과 실전 경험이 필요하며 단순한 기계와 용맹만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는 없다. 셋째, 지휘관은 냉철한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신립은 용맹했으나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이 소수의 기병을 이끌고 오랑캐를 격퇴했던 경험만을 맹신한 나머지 왜군과의 대규모 전투에서도 같은 방식이 통할 것이라 착각했다. 하지만 전술과 무기가 변화하면 그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지휘관은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쟁 환경을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넷째, 지나친 위세와 사치는 조직의 기강을 해친다.
신립은 각 지역을 순찰하며 잔인하게 처형을 감행했고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 지나친 대접을 요구했다. 이는 백성과 관리들에게 부담을 주었고 그의 오만한 태도를 더욱 키웠다. 지도자가 지나친 권위를 내세우거나 사치에 빠지면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고 위기 대응 능력이 약해진다. 결국 신립의 자만과 대비 부족은 임진왜란 초기의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참패를 불러왔고 조선군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강한 군대와 뛰어난 전략이 없다면 과거의 용맹과 전공도 무용지물이 된다. 전쟁을 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끊임없는 준비와 냉철한 현실 인식이다. 신립 장군에 대한 다양한 평가. 류성룡의 징비록에서는 신립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과소평가하고 부하들의 건의를 무시했으며 전략적 판단에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대해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신립이 당시 조선의 구원투수로서 여러 전략을 시도했으나 복합적인 이유로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조령을 방어 거점으로 활용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험준한 지형과 물자 부족, 지리 전문가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신립의 전술적 선택에 대한 비판과 옹호는 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의 전략적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당시 상황의 복잡성과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신립 장군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그의 개인적 판단의 오류로만 볼 수 없으며 당시의 복잡한 상황과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립 장군의 생애와 평가, 교훈. 신립은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용맹하고 전투 경험이 풍부한 장수였다. 그는 묵과에 급제한 후 온성부사, 북병사, 평안병사를 역임하며 국경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1583년 종성 전투에서 기병 10여 명을 이끌고 돌격하여 오랑캐를 물리친 전공을 세우며 조정에서 그의 군사적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을 거듭하였다. 이후 자원대부에 올랐으며 병조판서로까지 임명될 기회를 얻을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정에서는 신립을 중용하여 충주 방어전을 책임지게 했다. 본래 조정은 그에게 경상도 방어를 맡기려 했으나 신립은 험준한 조령 방어를 포기하고 충주 탄금대에서 왜군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다. 그는 조선군의 강점인 기병 전술을 활용하여 평지에서 결전을 벌이면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왜군은 조총과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신립의 조선군을 압도했고 탄금대 전투에서 조선군은 크게 패배하였다. 신립은 전세가 기울자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고 그의 죽음과 함께 조선군의 방어선은 붕괴되었다. 신립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징비록에서 류성룡은 신립을 무모한 장수로 평가하며 그가 왜군을 과소평가하고 잘못된 전략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어하기 유리한 조령을 버리고 평지에서 전투를 벌인 것은 전략적 실책이며 전투 전의 부하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자신의 용맹을 과신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다. 반면 일부 역사학자들은 신립의 전략적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조령에서 방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병력과 보급이 부족하여 장기적인 방어가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탄금대에서 전투를 벌인 것은 기병 중심의 조선군이 좁은 산악 지역에서 싸우기 어렵고 탄금대에서 결전을 통해 빠르게 승부를 보려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당시 유럽에서도 조총을 활용한 전술이 정착되는 과정에 있었으며 신립이 전통적인 기병 전술이 여전히 효과적일 것이라 믿었던 것은 시대적 한계 속에서 내려진 판단이었을 수 있다. 신립의 패배를 단순히 개인의 실책으로 볼 것인지 조선군의 구조적 문제로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존재한다. 조선군은 오랫동안 실전 경험이 부족했고 왜군의 조총 전술에 대한 정보와 대응력이 부족한 상태였다. 또한 조정이 왜군의 침략을 과소평가하며 대비를 소홀히 했던 점도 패배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신립에게 맡겨진 병력은 충분하지 않았으며 전선 자체가 이미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신립은 용맹하고 전공을 세운 뛰어난 장수였지만 변화하는 전쟁 환경과 신무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탄금대 전투에서 그가 전술적 실수를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이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신립의 패배는 단순한 개인의 실책이 아니라 조선군 전체의 전술적 한계와 조정의 대비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의 일부였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전쟁에서는 적의 전술과 무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개인의 용맹보다는 전략적 사고와 냉철한 판단이 승패를 가른다. 또한 국가 전체가 전쟁을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한 명의 장군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 신립은 결국 패배한 장수였지만 그를 단순히 무능한 장수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비판일 수 있다. 그의 선택은 당시 조선군 체제와 전술적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의 용맹과 결단력은 오늘날에도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임진왜란의 발발과 초기 상황 1592년 선조 25년 조선과 일본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이 침략 준비를 마치고 전쟁을 일으켰다. 조선 조정에서는 경상우병사 조대곤을 해임하고 승지 김성일을 대신 임명하였다. 그러나 비변사에서는 김성일이 유학자 출신으로 군사 지위에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하였으나 선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임지로 보냈다. 일본의 침략 조짐과 조선 조정의 대응 일본의 침략이 현실화되기 전 일본의 사신들은 여러 차례 조선에 경고를 보냈다. 1591년 일본의 평의진은 푸산포에 와서 일본은 명나라와 국교를 맺고자 하는데 조선이 중재하지 않으면 두 나라, 명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일본 측이 불만을 품고 돌아갔다. 이후 외인들이 푸산포의 외관을 떠나는 등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지만 조선 조정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1592년 4월 3일 일본군이 마침내 국경을 침범하여 푸산포를 공격하고 함락시켰다. 이때 푸산진 첨사 정발은 저령도에서 사냥을 하다가 일본군이 상륙하는 것을 목격하고 급히 성으로 돌아왔지만 일본군은 이미 빠르게 진격하여 푸산성을 포위하고 있었다. 조선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일본군의 조총과 조직적인 공격 앞에 무너졌으며 결국 푸산성은 단시간 내에 함락되었다. 정발 역시 장렬히 전사하였다. 일본군의 침공 경로와 푸산 함락 4월 13일 일본군의 대규모 함대가 대마도에서 출발하여 바다를 가득 메우며 조선을 향해 진격하였다. 이 광경을 본 조선군은 적의 규모를 보고 충격을 받았으나 제대로 된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일본군은 푸산포에 상륙한 후 빠른 속도로 내륙으로 진격하여 조선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조선 조정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를 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 사신들이 전쟁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이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존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조선은 전쟁 초기 일본군의 빠른 진격을 막을 만한 방어체계를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국토 대부분이 순식간에 일본군에게 점령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론 조선의 안이한 대응과 전쟁의 시작 임진왜란의 발발은 조선 조정의 안이한 대응과 일본의 철저한 전쟁 준비가 맞물려 이루어졌다. 조선은 일본의 침략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벼이 여기거나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만 집중하였다. 일본은 철저한 사전 준비 끝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침공하였으며 조선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 전쟁 초기부터 큰 피해를 입었다. 푸산포 함락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쟁은 조선 전역으로 확산되며 조정과 군대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